폭우가 쏟아지던 오후였어요. 좁은 시장 골목은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고 사람들은 우산을 접은 채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수연은 젖은 손으로 아들 준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미끄러질까 두려워 더 세게 움켜쥐었죠. 준호야, 엄마 손 놓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골목 끝에서 버스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지고 바닥에 떨어진 과일 상자들이 부서지며 굴러갔어요. 수연은 준호를 감싸 안았지만 순간적인 충돌로 두 사람의 손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그때 차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헤치며 골목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좁은 철문 뒤 낡은 창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그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는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고함과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다친 사람 있습니까? 아이를 본 사람 있나요? 수연의 목소리도 그 안에 섞여 있었지만 준호의 귀에는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두려움에 떨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빗물이 바닥으로 스며들며 아이의 신발을 적셨습니다. 한참 뒤 발소리가 멈추자 준호는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고 거리엔 경찰의 노란 테이프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음을 삼킨 채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나타나 괜찮니? 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무서움에 대답하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수연은 길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고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경찰 한 명이 다가와 그녀를 붙잡았지만 수연은 손을 뿌리치며 아이의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병원으로 옮겨진 수연은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주변은 낯설고 공허했습니다.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는 접수했습니다만 단서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한편 보호시설로 옮겨진 준호는 낯선 침대 위에서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묻는 사회복지사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어 있었고 눈은 여전히 비 내리는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과 준호의 시간은 서로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린 폭우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두 사람의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 준호는 낡은 건물의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먼지가 섞인 공기가 숨을 막히게 했지만 그는 익숙하다는 듯 아무 표정 없이 불을 켰습니다. 전선이 엉켜있는 배전함을 열자 스파크가 튀었고 어두운 공간이 잠시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는 전원을 내리고 낡은 전선을 갈아 끼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건 늘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빗물이 말라붙은 시멘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도시는 잿빛 안개에 잠겨 있었어요.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준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람들과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게 그의 방식이었죠. 점심 무렵 그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오래된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아래서 들려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멀리 흐릿한 산등성이 너머로 회색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고 손바닥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 손등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밥은 먹었어요? 청소 아줌마 미정이 말했습니다. 아직이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 수가 없어서야 장가도 못 가겠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그 말에 미소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새로 입주한다는 회사의 간판이 건물 앞에 세워졌습니다. 세연무역 주식회사. 하얀 간판 위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짐을 나르고 있었고 준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 관리인 분이신가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가에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대표 수연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지나간 뒤에도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길, 그는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빗소리와 엄마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엄마 손 놓지 마.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며칠째 같은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준호는 복도 끝 전등을 갈고 낡은 배수관을 손보며 묵묵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엔 낯선 긴장감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 입주회사의 대표 수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선이 자꾸 그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진 박스를 주워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쪽에서 구두굽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돌린 준호는 떨어지려는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숨을 내쉬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습니다. 수연의 손이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손등의 흉터를 본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부주의했네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날 밤 수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빗속에서 환하게 웃던 어린 준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사진 속 아이의 눈매가 오늘 본 관리인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다음 날 수연은 조용히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지하 관리인분 그분 신상 좀 알아봐요. 직원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지만 수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늦게 보고서 한 장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고아원 출신, 가족 없음, 시설 퇴소 후 직업훈련소 수료. 수연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아득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먼지가 햇살 속에서 흩날렸습니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오랜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준호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시각 준호는 옥상 난간에 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려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낮에 마주친 그녀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본 듯한 눈빛이었죠. 그는 담배를 쥔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며칠이 지나자 수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문득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엘리베이터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작업복을 입은 준호가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관리인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점검 중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마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준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되살아났습니다. 요즘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늘 하던 일이라서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따라 부르던 아들의 목소리와 어쩐지 겹쳐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이유도 모른 채 준호의 근무 일정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드러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열릴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그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준호는 도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수연의 시선이 그의 목에서 번쩍이는 금속에 닿았습니다.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JH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채 낡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말에 수연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며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JH 그것은 실종신고서에 적혀있던 아들의 목걸이 표시였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목걸이.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조명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수연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 지하 창고에는 아직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낡은 의자에 앉아 손전등 불빛에 비친 목걸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쇠줄은 닳아 있었고 JH라는 이니셜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명확히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야, 아직 퇴근 안 했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배 경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툭툭 털린 먼지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경호는 손에 들고 있던 캔맥주를 내밀었습니다. 이럴 땐 한잔 해야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캔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지하의 공기는 차가웠고 형광등이 낮게 우문거렸습니다. 경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그 대표님이 자주 내려오더라. 무슨 일 있냐?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경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설마 그분이 내 엄마는 아니겠지? 맥주 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금소금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경호는 당황한 듯 손을 들었습니다. 야, 그냥 농담이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대표실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수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문 너머로 그 사진을 스쳐봤습니다. 사진 속의 소년, 낡은 옷을 입은 채 웃고 있는 아이 분명히 준호였습니다. 그는 복도로 걸어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이 드러나면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녁이 되어 다시 마주한 준호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경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그 목걸이 누가 준 거냐?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 짧은 대답 속에 오래된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경호는 결심한 듯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합니까? 다 끝난 일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방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의 그림자가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노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갈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눈을 감은 그의 뺨을 따라 오래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시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 걸린 것은 단 하나,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아원에서 받은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는 부모의 이름이 미상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민원 창구 앞에서 그는 기록 담당자에게 조심스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당시 보호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당 연도 자료 중 일부가 분실됐습니다. 보관함에 화재가 났었거든요. 그 말에 준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오직 이 기록만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원실을 나선 그는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옛 신문 보관소에 먼지 낀 서랍을 열어 1995년 7월의 기사를 찾았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희미한 활자들이 찍혀 있었죠. 폭우 속 실종 아동, 모친 충격으로 기억상실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지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희미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비, 그리고 울부짖던 누군가의 목소리. 준호야, 거기서 나오면 안 돼.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연은 병원 서류를 정리하다 오래된 진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진료 내용에는 단기 기억 상실 및 외상 후 충격 증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들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물속에서 넘어지던 아이의 손, 잡지 못한 손끝, 그리고 자신을 부르던 이름. 수연은 차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놓쳤구나.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기억 속의 공백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준호는 버스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창밖으로 보였는데 어쩐지 수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창문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낮게 울리는 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벽면에는 세연무역 설치 일자 1995.07이라는 낡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그 날짜에 멈췄습니다.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이었구나. 그날 폭우 속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